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운 60대 억척 엄마입니다. 다행히 애들이 착하게 잘 자라주었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이 본인들 밥벌이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 사는 걸 보면 그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싶습니다. 저희 애들 나이도 40이 넘었지만 제 눈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쓰는 이야기는 환갑이 넘어서도 애들 문제로 골치가 아픈 엄마 이야기라고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전 소위 부모 잘 만나 호강하고 살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구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셔서 나름 좀 산다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진 사업하시는 분답게 시원시원하고 통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이랑 강촌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1,000원씩 모아서 기차 타고 놀러 가려고요. 도시락으로 김밥도 샀어요. 너희끼리 기차 여행을 가겠다고? 야, 혹시 모르니까 아빠가 조금 보태줄게. 놀러 가서 굶으면 큰일이지. 자, 이거 5,000원인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와라. 그때가 70년도였는데 자장면이 150원쯤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밌게 놀다 오라며 무려 5,000원을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 덕에 저희 어머니도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보신 분이었고요. 친구들은 가끔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시면 탤런트가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남모를 고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를 전혀 저축하지 않고 그달그달 다 쓰기 바쁘셨거든요. 엄마, 소파 또 바꿨어요? 전에 산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미제라 비싼 소파라고 하셨으면서. 딸, 네 아빠 돈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게 요즘 제일 좋은 소파래. 돈 있는 사모들은 다 이거 쓴다더라. 너도 그렇게 너무 궁상맞게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봐. 푹신푹신한 게 좋지?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어머닌 지금까지도 부잣집 사모님으로 사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진 이러다 진짜 문 닫겠다며 밤마다 술에 취해 잠드셨어요. 때문에 늘 고상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어머닌 졸지에 내일 먹을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가 되었죠. 여보, 미안해. 일단 지방에 후배 녀석이 추천해준 공장이 있어서 잠시 거기에 내려가 있으려고. 우리 애들 잘 좀 부탁해. 내가 상황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올라올게. 나 혼자 대체 어떡하라고. 나 갖고 있던 보석이니 옷도 전부 팔았단 말이야. 근데 나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하지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몸이 된 아버진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집과 돈 될 만한 물건을 다 팔게 된 어머니 급한 대로 시장에서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리셨답니다. 그때부터 주름살이 하나 없던 어머니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완전히 억척 아줌마가 되었답니다. 아이 좀 깎아줘요. 내가 아줌마한테 얼마나 자주 샀는데. 이 아줌마가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겨서 왜 이렇게 인심이 야박해요. 깎아주기 뭘 깎아줘. 이거 팔아서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하는데 내가 왜 깎아줘. 나도 당신한테 팔 생각 없으니까 썩 안 비켜? 이뿐만 아니라 언젠 늘 좋은 거, 유행하는 것만 좋아하던 어머니가 구멍난 옷이나 남들이 입던 옷을 서슴없이 입기도 하셨어요. 딸, 이것 봐라. 엄마가 복지관 바자회에서 50원 주고 사온 옷이야. 질이 꽤 괜찮지? 이렇게 옷감이 질긴 걸 입어야 오래오래 입는다니까. 저는 그 촌스러운 옷을 입고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원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저렇게 억척스럽게 사시는지요. 전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다시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게 해드릴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고생 안 하시게 내가 꼭 효도할게요. 우리 정숙이가 이 엄마 고생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엄만 괜찮아. 엄만 비싼 옷 좋은 집도 좋지만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 보상받았어. 저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식 생각뿐인 엄마를 보며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엄마가 되면 어떤 환경이라도 아이들을 책임지는 멋진 엄마가 되겠다고요. 꼭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성인이 된 전 대학엔 가지 못했고 식당 일을 하며 장녀로서 살림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식당이 동네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라 점심에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3번 테이블에 뚝배기 3개다. 아까부터 오셨는데 얼른 갖다 드려. 네, 지금 나갑니다. 아까 소주 달라고 하신 것도 제가 같이 드릴게요. 그때 식당에 워낙 많은 손님이었기에 누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딱 한 사람이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점심때마다 혼자나 둘이 와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손님이었어요. 제가 그 손님을 기억했던 건 유독 너무나 친절한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그땐 식당 종업원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반말이나 안 하면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손님은 꼬박꼬박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고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손님, 혹시 아까 김치찌개 시키신 것 아니셨어요? 어떡하죠? 제가 실수로 된장찌개를 드렸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된장찌개도 맛있네요. 저도 잘 먹었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 실수를 눈감아주는 손님이 고마워 사장님 몰래 몇 번 서비스도 드리고 특별히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 식당 밖에서까지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사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장갑이야. 받아.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더라. 식당 늦게 끝나고 집에 갈 때 많이 춥지? 이거 꼭 끼고 다녀. 그 사람은 본인은 다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서 제가 추울까봐 장갑을 사다 선물해 주더라고요. 전 절 아껴주는 마음에 감동했고 우린 곧 미래를 약속하는 관계로 발전했죠. 저는 본인을 위해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그 일을 위해 손뜨개로 목도리와 장갑을 떠서 선물했어요. 저흰 피차 가난한 형편이 비슷해 별달리 결혼식도 못하고 바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배고프고 추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화물차 운전기사였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아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졸리면 휴게소라도 가서 눈 좀 붙여.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 알겠어. 사고 안 나게 조심할게. 나 얼른 다녀올게. 당신도 집에 잘 있어야 돼. 비록 일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금슬이 참 좋았던 저희 부부는 슬하에 3남매를 두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형편은 빠듯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어떤 부자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참 자상한 아빠였거든요. 아빠. 이번에 배송 끝내고 집에 오면 저랑 축구하러 가요. 저 공 차는 거 엄청 연습 많이 했어요. 아니야, 아빠. 나랑 놀이터 놀러 가기로 했어. 그죠, 아빠? 저번에 나랑 먼저 놀기로 약속했잖아요. 요 녀석들. 이러다 아빠를 둘로 나눠 갖겠다고 싸우겠다. 아빠가 이번 배송 끝나면 실컷 놀아줄 테니까 거 싸우지들 마. 그러다 저희 큰아들이 17살 되던 해였을까요? 저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부산까지 가야 돼. 요즘 물량이 많아서 기사들이 모자랄 정도라니까. 뭐 조금 멀지만 금방 다녀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게 남편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금방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손을 써보기도 전에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제가 오래전 만들어뒀던 낡은 목도리를 건네받았어요. 환자분께선 의식이 거의 없으셨는데도 아내를 불러달라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병원에 오셨을 땐 상태가 너무 위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던 제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숨도 못 쉬게 엉엉 울었어요. 평생 본인은 좋은 거 맛있는 거 한 번을 안 먹고 늘 애들부터 챙기더니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해. 젊어서 고생해야 나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행복하게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또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 어떻게 자라라고. 불쌍한 사람아, 야속한 사람아. 나랑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은 어쩌고 이렇게 먼저 가냐고. 하지만 남편은 야속하게도 혼자 저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꼭 오래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저 혼자 아이 셋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주변에 절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전 집엔 아직 아빠 흔적이 남았는데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엄마도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 집 월세를 엄마가 어떻게 감당하겠니?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이사 오자. 전 일단 남편과 살던 방 2칸짜리 집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돈이라도 있어야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굶는 한이 있어도 애들 공부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판에 나가 일해보기도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었어요. 아줌마, 코피 나요, 코피. 에이, 밥맛 떨어지게. 아프면 집에 가서 쉬지. 왜 일하겠다고 나왔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잠을 좀 못 잤더니 음식이 안 들어가게 얼른 닦고 오겠습니다. 전 괜찮아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코피까지 흘리며 일해도 늘 생활비는 부족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애들이 제 엄마 고생하는 걸 알아서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공부머리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업이 됐어요. 학창 시절부터 늘 1등을 도맡아던 우리 둘째는 당당히 치대에 합격해 치과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치대에 합격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어찌나 기뻤던지요. 엄마, 저 치대 합격했어요. 저 이제 치과 의사 될 수 있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형, 막내까지 책임질게요. 그게 정말이야? 아유, 장하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치대라니. 엄마 믿기지가 않어. 학원 한 번을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기어이 네가 해내는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내 아들. 그날 저희 4식구는 모두 모여 둘째 아들의 치대 합격을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기쁜 와중에 학교 중에 가장 비싼 편이라는 치대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둘째는 등록금 걱정을 하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등록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치대생이라고 하면 과외도 많이 들어오고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많이 준대요. 아니면 잠깐 휴학해서라도 돈 모아볼게요. 아니야. 넌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엄마가 등록금은 도와줘야지.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치대 등록금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결국엔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둘째 아들은 주경야독하며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학교를 다 마치곤 큰 치과의 페이닥터로 취업하게 되고 그해 말엔 저희 막내딸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 어느새 멋진 사회인이 된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봐도 난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 비뚤어지지 않고 각자 앞길을 찾아가줘서 정말 고맙다. 내 새끼들. 저희도 감사해요, 엄마. 엄마 혼자 자식 셋을 기르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저희 애들은 각자 취업을 하고도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해 훌륭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제 큰아들이 35살쯤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줬어요. 저는 첫 며느리를 보는 거라 긴장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도 컸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허락해야지.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제 큰며느린 표현이 아주 솔직하고 딱 전형적인 요즘 아가씨 같더라고요. 사돈댁을 만나보니 외동딸로 곱게만 키우셨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질투심도 많았어요. 저희 큰애가 결혼하고 2년 뒤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자 큰며느리의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더군요. 제 둘째 며느린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교육자 집안에서 아주 잘 자라 배려심 깊고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동서. 동서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내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 거 알지? 그러면 동서가 알아서 깍듯하게 모셔야 하는 거야. 네, 그럼요, 형님. 앞으로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형님한테 많이 배울게요. 둘째 며느린 까탈스러운 큰며느리의 성격도 잘 받아주고 애들 결혼하고 혼자 사는 저까지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평소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연락도 해오고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시댁에 달려왔죠. 명절이 되면 큰며느린 팔목이 아프다는 둥, 몸살이 났다는 둥 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기 바쁜데 둘째 며느린 군말 없이 제 옆에 착 붙어서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전 그럼 둘째가 고마워 아끼던 팔찌 하나를 선물로 건넸어요. 지난 명절에도 큰애도 못 오고 너 혼자 고생한 게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야. 이거 예전에 금값이 저렴할 때 사둔 금팔찌인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몸살 감기에 심하게 걸려 꼼짝도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연차까지 내고 절 간호해줬어요. 그때 몸이 좀 나아지고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워 조금 비싼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새아가 많이 먹어라. 네가 옆에서 날 간호해주지 않았으면 꽤 오래 앓을 뻔했어.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우리 새아가가 최고다, 최고야. 무엇보다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건 저희 둘째는 제가 하나를 주면 꼭 2개, 3개로 보답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팔찌 선물해 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진주귀걸이 사왔어요. 이거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인 디자인이래요. 진주귀걸이가 건강한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거 저희 친정에서 전복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어머님이 사주신 저녁이 너무 맛있었다고 전했더니 친정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다른 데 주지 마시고 꼭 어머님 혼자 다 드셔요. 둘째가 이렇게까지 예쁘게 행동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저희 큰며느린 언제나 계산적이고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시댁에 먼저 갔으니까
이번엔 친정에 먼저 갈게요. 근데 이번 연휴가 좀 짧아서 시댁에 갈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친정 갔다가 상황 보고 들르든지 할게요. 어머마, 너 저번에도 친정에 가야 한다고 밥만 먹고 가지 않았었냐? 뭐 친정에 먼저 가는 건 괜찮다만 매번 명절 때마다 시댁에 있는 꼴을 못 본 것 같구나.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아우,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그리고 동서가 어차피 올 텐데 저까지 있을 필요 있어요?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큰며느린 명절 때가 되면 더더욱 둘째 며느리를 거론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둘째에게 목걸이 선물한 걸 알고 큰며느리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요. 첫째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7살 먹은 애처럼 울고불고 아주 쌩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동서한테만 그렇게 비싼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맨날 동서만 편애하시죠? 왜 맨날 동서만 예뻐하세요? 저도 목걸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동서랑 비싼 밥도 드셨다면서요? 편애하는 게 아니고, 둘째가 매번 날 도와주고 챙겨주니까 고마워서 해준 거다. 넌 바쁘다는 소리만 하고 연락 한번 먼저 준 적이 있니? 넌 심지어 추석에도 잘 오지도 않고 설날에만 용돈 받으러 오지 않니? 그리고 유치원생처럼 울긴 왜 울어? 당장 눈물 뚝 그쳐. 큰며느린 한참 어린 제 막내딸보다, 아니 손주 녀석보다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편애하지 말라고 난리길래 일단 엄하게 다그쳐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집에 가서 제 큰아들을 잡고 엄청 시샘을 부린 모양이었어요. 큰애가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저한테 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사람이 외동딸로 자라서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큰며느리인데 예뻐해 주시면 좋잖아요. 저도 그 사람한테 단단히 주의 줄게요. 큰아들까지 이렇게 말하니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편애를 했나 싶기도 했고, 사실 큰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시샘을 부린 이유도 있었거든요. 아휴, 어머님, 저희 이번 달에도 완전 마이너스예요. 한 달에 애들한테 나가는 학원비가 얼만데 이렇게 벌어서 언제 빚 갚고 애들 대학 보낼지 모르겠다니까요. 큰아들낸 둘째 아들네에 비하면 형편이 턱없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둘째는 아들이 치과 의사에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녔으니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애들 학원비와 생활비 충당하기도 빠듯하게 살았고 대출을 엄청 받아서 간신히 전셋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애들한테 애착도 강해서 첫째 며느린 꼭 둘째 며느리가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동서가 조카들 보내는 학원에 보내려고요. 왜 우리 애들이라고 그 학원 못 다니라는 법 있어요? 우리 애들은 치과 의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거든요.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늘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니 자꾸만 큰아들에게 돈돈돈하며 들들 볶아대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만 해주고 싶지. 근데 내 상황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 그래도 당신이 정 보내야겠다면 내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뛰어볼게. 저도 이런 애들 사정을 다 알다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큰며느리에게 금귀걸이 한 쌍을 사주었어요. 치, 어머님 전 귀걸이네요. 동서한테 목걸이 주셨으면서 목걸이가 훨씬 비싸잖아요. 하지만 큰며느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투정을 부리더군요. 저는 이 목말리는 떼쟁이가 그저 황당하기만 했죠. 그래도 며느리들을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를 할 일이 생겼어요. 전 둘째 아들에게 괜히 부담 줄까봐 그냥 동네에 있는 치과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뼈가 약해져서 수술도 더 까다롭다고 했어요. 환자분은 잇몸뼈 이식도 같이 해야 돼서 비용이 조금 더 들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가곤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라 몇 날 며칠이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아가 불편한데도 한참을 참고 있었는데 우리 착한 큰아들이 본인이 비용을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치과 치료 미루면 더 병나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같이 병원 가세요. 아유, 아니야. 나도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 임플란트 한 개 하는 데만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구나. 그냥 신경치료만 할까 싶기도 해. 큰아들은 가격을 듣곤 살짝 놀란 눈치였어요. 큰아들 주머니 형편을 뻔히 아는데 그 정도 비용은 꽤 부담이 갔을 겁니다. 결국 저의 치아 치료는 조금 미뤄졌고 그러다 둘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명색이 치과의사인데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당장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그거 미루면 안 되세요. 잇몸 이식도 하라고 했다면서요? 둘째 아들도 본인 병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래도 아들 덕분에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전 치료를 받고도 혹시 큰아들의 마음이 상했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자존심 하나 안 부리고 둘째 아들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장남 노릇은 윤태 네가 다 하는구나. 내가 해드렸어야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마음처럼 해드리지 못했어. 너라도 어머니 잘 챙겨드려서 고맙다 윤태야. 형, 누가 해드리면 어때? 형제끼리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나야말로 형이 먼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들이 각자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애가 좋은 것 같아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매년 맞는 생일이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데 전날부터 큰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생신이시잖아요. 점심때 나오세요. 제가 좋은 식당 예약해뒀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고기 드시러 가요. 집사람하고 애들도 나올 거예요. 저희 착한 큰아들은 제가 몇 번이고 괜찮다는데도 기어이절 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불러냈습니다. 제 생일날이라도 꼭 좋은 걸 대접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는 식당을 보니 꽤 가격이 나가는 한우 전문점이더군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식당에다 와보는구나. 생일이라고 아주 호강하네. 오늘 실컷 드시고 가세요. 아들이 어머니 생신이신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여기 메뉴판 있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건넨 메뉴판을 보니 꽤 괜찮은 부위들이 많아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아들의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차 좀 빼달라고요? 아, 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여보, 나 차 좀 빼고 올게요. 그럼 고르고 계세요. 큰아들은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고 식당엔 큰며느리와 저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며느린 아들이 나가자 제 손에 들려있던 메뉴판을 냉큼 뺏어들었어요. 어머님, 메뉴판 다 보셨죠? 뭐 시키시겠어요? 어디 보자. 아, 여기가 한우가 유명한가 보구나. 그럼 우리 한우 먹자, 한우. 애들도 고기 잘 먹잖니. 한우요? 아, 그 비싼 한우를 드시겠다고요? 며느린 마치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재차 되묻더라고요. 전 큰며느리가 왜 이러나 싶어 두어 번 더 한우를 시키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절 생각해서 이런 식당에 예약해둔 게 기특해 제가 계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어찌나 얄밉게 묻던지 사실 오늘 절 불러낸 목적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큰아들 형편 어려운 거 아시면서 진짜 한우를 드셔야겠어요? 진짜 눈치도 없으시네요. 큰며느린 그러며 멋대로 제일 싼 수입 삼겹살로 메뉴를 주문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작은 서방님이 치아도 해드렸다면서요. 비싼 치아라 그런지 한우도 잘 드시나 봐요. 눈치껏 대패 삼겹살이나 드시지 무슨 한우씩이나 드시겠다고. 진짜 저희 형편 모르셔서 한우를 고르신 거예요?
됐고요. 우리 애들도 한우 같은 걸 못 먹어봐서 삼겹살 잘 먹어요. 그냥 삼겹살 드세요. 저는 그때 너무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린 채 가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저도 삼겹살 좋아하지만 제 생일날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주차를 끝낸 큰아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주문 다 했어요? 어디 보자. 어? 왜 삼겹살을 시키셨어요? 한우 드시지. 여기 한우 잘하는데. 큰아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큰며느리가 말을 가로채 먼저 변명을 하더군요. 어머님이 우리 힘들게 사는 거 안다고 먼저 삼겹살 드신대. 그죠, 어머님? 어머님이 평소에도 우리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데. 큰며느리 실실 웃기까지 하며 절 약올렸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고 삼겹살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도저히 그 작태를 두고 볼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를 못 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다 먹었다. 이만 갈란다. 오늘 밥은 너희끼리 많이 먹어라. 삼겹살인지 남의 살인지 너희끼리 실컷 먹어.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큰아들은 제가 화를 내고 일어나니 깜짝 놀라며 절 붙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삼겹살 먹는다고 했냐? 한우 먹는다고 했지. 여기가 한우 전문점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삼겹살을 시키겠어? 난 그래도 손주들도 있고 너희 사정도 아니까 내가 계산하려고 했다. 근데 이런 날에 말도 없이 메뉴도 바꿔버리고 사람을 아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 너 지금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짓거리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큰며느린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한우 시키면 되잖아요. 참나, 삼겹살 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우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어머니 왜 이렇게 속이 좁으세요? 마음 좀 넓게 쓰세요. 너 진짜 못됐다. 어떻게 시애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너 앞으로 두고 보자. 전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큰아들은 다급하게 절 쫓아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됐다. 너희들끼리 먹고 와라. 난 제 얼굴 보면서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갈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더 황당했던 건 큰며느리가 절 붙잡는 큰아들을 말리며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애들하고 나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지금 나보고 시킨 거 계산하라는 거야? 뭐? 아니 지금 어머니가 그냥 가시겠다잖아.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아유 고리야. 아우 됐어. 난 가려니까 너희끼리 밥을 먹든 부부싸움을 하든 마음대로 해. 제가 큰아들을 뿌리치고 뒤돌아가자 제 뒤에서 큰아들과 큰며느린 본격적인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모신 자리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메뉴를 바꿔? 한우 먹기로 했잖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뭐야?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당장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모자란데 어떻게 어머님 한우를 사드려. 돈 아깝게. 저는 둘이 하는 짓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서운하기도 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길에서 올 순 없으니 최대한 참으며 가고 있었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형님하고 식사는 잘하셨어요? 생신이시라고 또 어머님이 계산하셨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통장에 50만 원 넣어드렸어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 따뜻한 둘째 며느리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책맞게 며느리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어머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당장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갈게요. 아니다. 너 바쁠 텐데 난 집에 가서 먹으면 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갱년기가 왔나 보다. 어머님 설마 식사도 못 하셨어요? 형님하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당장 갈게요. 그러더니 둘째 며느린 당장 절 모시러 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근처에 예약이 가능한 식당도 잡아두었더라고요. 어머님, 시장 아시죠? 얼른 식사하세요. 제가 이 식당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메뉴들로 예약해뒀어요. 평소에 어머님 좋아하시던 메뉴니까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둘째 며느린 둘째 아들 녀석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알아서 센스 있게 시킨 음식들을 보고 있자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 이때까지 애들 잘 되라고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키워왔는데 큰 며느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서운하고 큰 상처였거든요. 제가 계속 우니까 둘째 애도 많이 놀란 것 같아 좀 전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크게 분노하며 당장 형수를 찾아가겠다고 난리였습니다. 형수가 진짜 그랬다고요? 와,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어머니를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우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분명 어머니가 계산하겠다고 나서실 게 뻔한데 그런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없는 형편이지만 너희 삼남매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생일날 이런 취급이나 받고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둘째 아들은 계속 화를 참지 못하더니 기어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은 저희가 있는 위치를 듣자마자 손살같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게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집사람이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쪼들려서 마음이 많이 궁색해졌어요. 저희 대출금까지 있어서 더 그랬나 봐요. 다 제가 능력이 없는 탓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전부터 큰아들이 전세 대출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고 2억 정도 도와줄 생각이 있었어요. 큰아들도 이걸 알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고요. 어머니, 제가 얼른 돈 벌어서 그 돈 다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집사람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동안 큰아들 내외가 전셋집을 매번 옮겨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 안 그래도 6달만 있으면 또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큰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사는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2억을 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한 마당에 그 돈을 줄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미안하지만 너희 주겠다고 한 2억은 안 되겠다. 아니, 도저히 못 줘. 큰며느리 그것은 정신 좀 차려야 돼. 내가 어떤 돈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한 줄 몰라?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알아요, 그 돈. 어머니, 그건 노후자금이잖아요. 전 안 그래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아직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고요. 큰아들은 그래도 내심 서운했을 텐데 아까 잘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며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큰아들만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어요. 그렇게 2억은 완전히 없던 일로 하고 큰며느리가 어떻게 며칠간 나올지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며느리가 아들에게 얘기를 다 들었는지 아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며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죄송해요. 그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말하더니 이제 와서 왜 전화했니? 어머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날 사실 어머님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삼겹살 시키는 척하면서 한우 시키려고 했다고요. 진짜예요. 저 다시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가버리셔서 진짜 당황했어요. 큰며느린 정말 뻔뻔하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대더라고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그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희 전세 사는 거 안쓰럽다고 집 사는데 돈 보태주시려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2억이나요. 그래,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겨우 한우도 마음대로 못 사먹는 시애미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희한테 그 큰 돈을 주겠니? 그 일은 없던 걸 하기로 했다. 네? 어머님, 제 말 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제발 그 돈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2억이면 그동안 빚진 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일가 장남인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을 돌아봐라. 넌 어떻게 손주들 앞에서 날 그 망신을 줘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해? 너흰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그 며느린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졌는지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어요? 서방님이나 동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희만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예뻐하시니까 저도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요? 너는 그 태도가 문제야. 넌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부모냐? 내가 돈 준다는 소리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나한테 전화라도 했겠어? 또 그 마음에도 없는 입 바른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자.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큰며느린 그 뒤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내려고 입안에 혀처럼 굴었어요. 물론 전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요. 어머님, 오늘 제가 음식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갈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고 계세요. 어머님, 이번에 김장할 때 100포기 할까요? 아님 200포기 할까요? 제가 다 할게요. 저 맏며느리잖아요. 참, 너 힘들다고 생전 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제가 언제요? 저 마음만 항상 어머님을 돕고 싶었어요. 그냥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 며느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먼저 저희 집에 찾아와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하고 절 졸졸 따라다니며 수발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지나 연락을 뚝 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태야, 큰애는 요즘 왜 또 보이질 않냐? 뭐 이제 큰며느리 노릇 잘하겠다고 하더니 그새 또 마음이 변한 거야? 어머님, 사실 그게요. 저 사실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돈 때문에 종종 싸우긴 했어도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큰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정말 좋아했고요. 큰아들은 계속 제게 막말을 하거나 투정을 부리는 며느리를 참지 못하고 제대로 응징을 했답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말하고 때나 섰잖아. 마음에 안 들면 막 안 드는 대로 난동이나 부리고. 네가 7살이야? 그래 놓고 돈 받을 생각을 어떻게 해? 난 어머니가 그 돈 다시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네가 내 능력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그냥 갈라서자. 내가 왜 너 때문에 어머니한테 못난 아들이 돼야 돼? 내가 어머님 눈치 보랴 동생도 눈치 보랴 아주 미쳐버리겠어. 큰아들은 이혼 얘기까지 꺼내며 냉정하게 얘기했고 충격을 받은 큰며느린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이거지? 그럼 내가 나갈게.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는 어디 두고 보자. 하지만 큰며느리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아마 며칠 지나면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큰아들은 처가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고 그저 애들이나 잘 돌보면서 신경을 아예 꺼버렸답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큰며느린 다시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신 와이프잖아. 근데 내가 집을 나갔는데 한 번을 안 찾아와? 내가 당신을 왜 찾아가야 하는데? 나랑 다시 살고 싶으면 우리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란 말이야. 큰아들이 강경하게 나오자 큰며느린 결국 꼴을 내리고 다시 제 앞에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 동서하고 너무 비교도 되고 저희가 돈도 집도 동서네랑 너무 다르잖아요. 동서는 40평대 아파트 살고 저희는 그 좁은 집에서 아등바등 사는데 제가 어떻게 투정을 안 부려요. 서방님이랑 동선 직업도 좋고 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어머님도 동서한테만 좋은 말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저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아요. 저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애들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요. 저 이혼하기 싫어요. 제발 어머님이 그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큰며느린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이혼하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평소에 둘째 며느리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도가 훨씬 깊더라고요. 그저 성격차에서 비롯된 질투쯤으로만 여겼는데 큰며느리 마음속엔 오랫동안 서운함과 불안감이 쌓여있던 겁니다. 일단 일어나라. 애들도 있는데 엄마가 돼서 이러는 거 아니다. 너도 반성했다고 말하니까 일단은 내 두고 볼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널 또 용서해 주는 건 아니다. 저는 큰며느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손주들 아프기도 했고 가족들 모두가 불편한 상황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역은 끝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가도 대신 집은 당분간 못 해준다. 너의 힘으로 좀 아껴 쓰고 능력껏 살아라. 능력껏. 알았지?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아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 바뀌실 정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즘 저희 큰며느린 제게 잘 보이려고 어찌나 노력 중인지 모릅니다. 요즘 하는 행동만 보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딨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동서는 천천히 오라고 하세요. 그동안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젠 제 역할을 해야죠. 우선 저 밥부터 안 칠까요? 됐어. 밥은 내가 다 했으니 너도 좀 쉬고 있어라. 아니에요. 제가 쉬긴 뭘 쉬어요. 어머님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런 거죠? 그래도 아직은 예전 버릇을 못 버려서 좀 철딱서니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바뀐 걸 귀엽게 봐주려고 해요. 미우나 고우나 제 며느리니까요. 큰며느리는 얼마 전부터 직장에도 다니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큰아들만 들들 볶으며 돈 타령을 했는데 이제 애들도 조금 커서 본인도 일해보겠다고 나섰더라고요. 저 사실 직장에서도 맨날 욕먹어요. 공주병이라나 뭐라나. 그래도 저 끄떡 없어요. 저도 돈을 벌어야 우리 애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학원도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이제야 네가 진짜 엄마 같아 보이는구나. 그래, 원래 엄마란 존재가 그런 거야.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애들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지는 게 바로 엄마야.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절 버티게 해준 것도 가족이었고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만드는 것도 가족이었으니까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고 왜 나만 이리 고생하나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배운 진짜 인생 공부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부쩍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